장금상선, 전쟁을 기회로 바꾼 결정적 한 수. 모두가 도망칠 때 한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망칩니다. 팝니다. 줄입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일단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일단 살고 보자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는 딱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혼돈의 순간에 이게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제가 얘기할 장금상선이 정확히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는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에 이미 게임을 다 끝내놨어요. 준비를 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다 벌어놨다는 뜻이에요. 4조 5천억이라는 규모의 베팅을 아무도 이해 못할 때 했고, 세상이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땐 이미 게임이 끝난 후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얘기 같이 해봐요. Chapter 1. 모두가 오른쪽으로 갈 때 혼자 왼쪽으로 갔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물류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배에 짐이 못 실리고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이고 운임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그 시절. 그때 해운 시장의 분위기는 딱 하나였어요. 컨테이너가 돈이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2022-2023년 해운 시장 분위기. 컨테이너선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모든 회사들이 거기 몰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돈이 거기서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장금상선의 회장 정태수는 정반대 방향을 봤어요. 원유다. 그것도 VLCC다. VLCC가 뭔지 아세요? Very Large Crude Carrier.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에요. 배 한 척의 길이가 300m가 넘어요. 아파트 단지 한 블록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 배를 중고로 대거, 그것도 무려 4조 5천억 규모로 쓸어 담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웬만한 국내 중견기업의 전체 자산 규모를 훌쩍 넘는 금액이에요. 그 돈을 단 한 방향에 올인한 겁니다. 4.5조. VLCC 중고선 확보 규모 단일 방향 집중 투자. 저는 이 결정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건 투자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이건 사실상 베팅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방향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거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분은 아무 근거 없이 이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볼게요. Chapter 2. 왜 이 선택이 미쳤다고 불렸나? 당시 시장의 분위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유조선은 끝났다. 2022-73년 해운업계 공통인식.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유가 꽤 명확했거든요. 첫 번째, 친환경 정책이에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원유는 곧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ESG가 대세가 됐고 국제해운기구에서도 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두 번째, 원유 수요 둔화 전망이에요. 전기차가 보급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원유 소비 자체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세 번째, 실제로 유조선 운임이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돈이 안 되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유조선을 팔거나 줄이거나 신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였죠. 당시 시장이 유조선을 외면한 세 가지 이유. 친환경 탄소 중립 기조 확산으로 원유 시대의 종말 선언, 전기차 재생에너지 보급 원유 장기 수요 감소 전망, 유조선 운임 실제 침체 현금 흐름 악화, 모두가 버리는 시장. 그걸 장금상선은 줍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단순한 반대 투자 역발상이 아니에요. 역발상은 그냥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거 없이 반대로 가면 그냥 무모한 거예요. 정태순이 한 건 달랐어요. 남들이 보는 걸 그도 봤어요. 친환경 기조도 알고 원유 수요 둔화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아직 몇십 년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배들이 이렇게 싸다면 그건 기회다. 이게 확신이에요. 남들의 공포가 나의 기회라는 걸 논리로 증명한 다음 움직인 거예요. Chapter 3. 그리고 전쟁이 터졌다. 판이 뒤집힌 순간 2026년 2월 전쟁이 발발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지정학적 충격이 아니라 에너지 시장 전체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봐요. 그 중에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육상 저장이 막힌다. 전쟁이 만들어낸 에너지 시장의 핵심 변화. 전쟁이 나면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육상 터미널이 위험해지고 특정 항구를 통한 원유 이동이 차단돼요. 그런데 원유는 계속 나와요. 산유국은 멈추지 않아요. 그럼 원유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바다로 갑니다. 유조선이 단순히 운반하는 배가 아니라 떠다니는 창고가 되는 거예요. 해상 원유 저장, 즉 플로팅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전쟁 이후 VLCC에 벌어진 일, 육상 저장, 인프라 마비, 해상 저장 수요 폭발적 증가, 원유 운반 수요, 저장 수요 동시 급증, 운임 폭등, 보관료 폭등, 선박 가용 수량 부족, 빈배 한 척의 가치가 순식간에 수백억 이상으로 뛰어오름.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원래 유조선은 원유를 A에서 B로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 운임을 받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배에 원유 좀 그냥 실어놔도 돼요? 라는 수요까지 생기는 거예요. 운반도 하고 저장도 하고 두 가지 수익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 그리고 배의 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있는 배들은 더 비싸지는 거예요. 잠금상선은 이미 그 배들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Chapter 4. 미리 준비된 자 리어스. 그때 움직인 자. 이 순간이 진짜 중요해요. 전쟁이 나고 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어요. 그때 움직인 자. 뉴스 보고 유조선이 뜨겠구나 깨달음. 배 구하러 시장 뒤짐. 배가 없네. 운임이 너무 올랐네. 비싸게 샀거나 아예 못 들어감. 미리 준비된 자 잠금상선. 이미 VLCC 대규모 확보 완료. 빈배 해상 대기 상태.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 수익 창출 시작.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좀 직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마트에서 갑자기 쌀이 부족해진다고 해요. 그때 쌀을 사러 가면 이미 늦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이미 쌀을 창고에 쌓아놓은 사람은요? 팔면 돼요. 그것도 2배, 3배 가격에. VLCC 시장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운임이 얼마나 올랐냐고요? 정확한 수치는 변동이 있지만 플로팅 스토리지 수요가 터질 때 VLCC 운임은 단기간에 몇 배씩 뛰는 게 역사적으로 반복됐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저장할 곳이 없어서 바다 위에 배를 세워놓는 수요가 폭발했고 그때 VLCC를 미리 잡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죠. 잠금상선 정태수는 그 역사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들은 배를 어디서 구하지 고민할 때 잠금상선은 이미 수익을 만들고 있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포지션을 잡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포지션을 잡는 데는 딱 3가지가 필요해요. 타이밍, 규모, 그리고 확신. 이 3가지를 동시에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Chapter 5. 결과 게임 체인저로 올라서다. 결과는 간단해요. 잠금상선은 세계 최대 VLCC 선사 중 하나로 급부상합니다. 한국의 해운 회사가 글로벌 탱커 시장에서 이 정도 위치에 오른 건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 해운 하면 HMM, 한진해운 이런 컨테이너 회사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탱커 시장에서 그것도 VLCC급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올라선 회사가 나온 거예요. 성공을 만든 3가지 요소, 테이밍. 시장이 유조선을 버릴 때 역방향으로 진입, 규모, 4조 5천억 의미 있는 숫자로 대거 확보, 확신, 비난을 견디며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 결과는 안 나왔어요. 타이밍만 좋고 규모가 작으면 그냥 소소한 수익이에요. 규모는 크고 타이밍이 빨랐는데 확신이 없었다면 비난받는 중간에 팔아버렸겠죠. 3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결과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이 사람이 시장을 보는 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Chapter 6. 이 회사의 진짜 무기. 경영 철학. 정태순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배를 사라. 정태순 잠금상선 회장.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잖아요. 당연한 말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돈 생기면 배에 투자해라가 아니에요.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이거예요. 현금은 기회가 왔을 때 쓰는 무기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을 때는 현금을 지켜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다 써라. 이건 현금 관리 철학이에요. 대부분의 회사, 대부분의 개인은 현금이 생기면 일단 쓰거나 안전하게 예금에 넣거나 소소한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진짜 큰 기회가 왔을 때는 지금 여유 자금이 없네가 되는 거죠. 잠금상선은 달랐어요.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을 지키고 기회가 오면 대규모로 집중한다. 이게 이 회사의 경영 DNA예요. 정태순의 경영 철학 2가지. 현금은 무기다. 기회가 없을 때 지키고 기회가 올 때 쏟아붓는다.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라. 단 공포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확신으로. 그리고 2번째 철학인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라에 대해서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건 구어로는 굉장히 멋있어요. 역발상, 컨트레리언 전략.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행하면 어떻냐고요? 비난받아요? 위험하다는 얘기 들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시선 받아요. 2022년에 컨테이너가 폭발적으로 수익 내고 있을 때 거기 안 가고 아무도 안 가는 유조선에 4조 5천억을 쏟아붓는 결정.
그게 그 당시에는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의문과 반대를 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걸 견딘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요.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거든요. Chapter 7. 시장이 보여준 반응? 돈은 이미 알고 있다. 잠금상선은 비상장사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직접 반응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은 영리하게 움직였어요. 돈이 어디로 갔냐면 흥하해운으로 갔어요. 흥하해운은 잠금상선과 관련이 있는 상장 해운사예요. 잠금상선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로 흘러들어갔고 주가가 올랐어요.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흐름은 아직 시작일 수 있다. 시장의 판단. 전쟁이 지속되는 한 원유 해상 운송과 저장 수요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요. 그리고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건 이미 배를 확보해 놓은 회사들이죠. 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해요.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앞으로의 수익을 이미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익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배경이 뭐냐를 이해하면 투자에서도 사업에서도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Chapter 8. 이 사건의 본질. 겉으로 보면 이건 해운 이야기예요. 배사고 운이 몰랐다는 이야기. 근데 본질은 달라요. 이건 정보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 날 거라는 정보를 미리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유 저장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건 속도의 문제도 아니에요. 더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결단의 속도예요. 더 정확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확신의 깊이예요.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었어요. 친환경 트렌드도 알고 유조선 운임 침체도 알고 시장이 컨테이너로 몰리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랐던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알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생각했느냐의 차이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정보를 더 빨리 얻으려고 노력해요.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유튜브를 더 많이 구독하고 정보 채널을 늘려요. 근데 사실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을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확신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게 진짜예요. Chapter 9.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한 문장.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 가지 얻어가시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해 가셔도 충분해요. 기회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손에 있다. 잠금상선에게 전쟁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으니까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그냥 위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 위기가 기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운의 문제고 후자는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Chapter 10 Outro. 고수는 이렇게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초보와 고수의 차이. 초보의 움직임. 뉴스를 보고 판단한다. 시장 흐름을 따라간다. 안전한 선택을 한다.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인다. 고수의 움직임. 구조를 본다. 미래를 가정한다. 지금 비난받는 선택을 한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움직인다.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뉴스가 나왔다는 건 이미 그 정보가 가격에 반영됐다는 거거든요. 유조선 폭등 뉴스가 나왔을 때 유조선 사면 늦은 거예요.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품의 가장 꼭대기에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가 돈 번다는 소문이 났을 때 들어가면 그게 꼭지 근처인 경우가 많아요. 안전한 선택만 하는 사람은 위험을 피하는 대신 기회도 피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큰 수익에는 반드시 남들이 감당 못하는 심리적 위험이 있어요. 구조를 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표면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힘을 본다는 거예요. 원유 운임이 싼 게 현상이라면 그걸 만들어낸 구조는 뭔지, 그 구조가 언제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가정한다는 건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가장 유리할까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난받는 선택을 한다는 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흔들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 흔들림을 견디는 게 고수와 초보의 차이예요. 지식이 아니라 멘탈이에요. 지금 당신은 이미 만들어진 길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안전한 길을 가고 싶은데 라고. 그것도 괜찮아요. 인생에서 모든 선택이 역발상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걸 알고 있어야 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 이미 다 형성된 흐름인지, 아니면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흐름인지, 그 인식 하나만 있어도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잠금상선은 우리한테 해운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